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게 결론적으로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로봇이 판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당장부터는 어느 쪽으로 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식당 가도 이제는 그렇죠. 배달 로봇 같은 거 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매장 내에서도 있고. 일단 산업 현장에서 보겠죠. 네. 왜냐하면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BMW, 메르세데스 벤츠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선 벌어질 일이에요. 그런 산업 현장에서 먼저 쓰여지는 것들을 볼 겁니다. 이제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도장 상태 보고 조립 상태도 그렇죠. 보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임무를 줄지는 아직은 퀘스천 마크지만 분명히 그 공장 내에서 또는 산업 현장 내에서 어떤 특정한 임무들, 뭐 한 가지 임무는 아닐 것 같은데 몇 가지 특정 임무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보게 될 거고 그 임무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산업 현장에서 보겠죠. 그리고 나서 산업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수행해서 그 능력을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온 로봇들이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갔을 때 만족스러운 성능이다라는 레벨까지 도착하면 이제 일반인들에게 판매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게 지금 A로봇에도 있잖아요. 네. 판매가 되나요? 저희 뭐 소위 말하는 안내 로봇, 저희는 웰컴 로봇이라는 말을 밀고 있는데 네네네. 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뭐 구독해주고 계세요. 그 구독이에요? 구독을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렌탈 같은 건가요? 그걸 보니까 로봇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그러면 렌탈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네, 렌탈이죠. 뭐 안마의자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기 뭐 이런 거. 근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야 현실성 있게 지속 가능한 매출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좋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이제 대중화되는 초입이라고 보세요? 어느 정도나? 대중화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반응들이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시그널들은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로봇이 지향하는 바는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기 전까지의 징검다리들을 여러 개를 이제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로봇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회사들이 휴머노이드를 가기 위해서 나는 웨어러블로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의료용으로 갈 거야. 일단은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행 보조 같은 것들. 네네네. 그래서 등산하실 때 뭐 착용하고 등산을 하면 무릎 아파갖고 못 하는데 괜찮네. 뭐 이런 피드백이 막 생기면 이것도 로봇이 대중화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징검다리들을 놓는 곳이 다들 전략들이 다르신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로 수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하. 2018년에 창업을 하신 건가요? 네, 창업은 그렇게 했죠. 혹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로봇 기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배고프죠. 저희 빵이라도. 네, 어떤 배고픕니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매출? 일단, 어떻게 해서 이제 기업이니까 매출을 내야 되는데요. 네네네. 일단 비싼 제품을 만드는데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많지 않은 이 갭. 이게 현실이죠. 그 갭을 아이디어로 극복해 나가는 이 과정이 지금 로봇 회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당장 가능한 것. 그래서 어떤 좀 안내 로봇 같은 것들. 네네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뭘까? 지금 있는 기술 하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쓸 수 있고 이것을 썼을 때 효용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를 열심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협동 로봇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로봇 팔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한 2-3천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구독 서비스 돌리면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선이야. 그랬을 때 이게 뭐 어떤 일을 해줬는데 사람을 4명 고용하던 것을 3명 고용하게 해도 괜찮아. 그러면 쓸 수 있어. 네. 뭐 이런 전략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하.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니까 매출, 서비스로 수익을 또 창출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또 엄청나게 또 이제 치열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로봇 기업들이 꽤 좀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또 중국산도 들어오고. 예, 중국산을
뛰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아, 뛰다가 네네네. 그걸로 판매도 하고 서비스. 서비스도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야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뭐 정글 같은 세상이니까요. 뭐 다 그렇죠. 무한 경쟁이니까. 무한 경쟁이고 글로벌 시대인데 그걸 뭐 막을 수 있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도 숙제이죠. 그러네요. 또 한재권 박사님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기계공학 네네. 박사까지 하셨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시고 어떻게 좀 체감을 해보실 때 한국의 로봇 기술 인력, 기술 인재는 좀 어때요? 상황이? 별로 없죠. 별로 없나요? 네. 특히 한양대 뭐 공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한양대학교가 로봇공학과를 만든 두 번째 학교예요. 그럴 만큼 많이 없어요. 그 저희 작년에 10주년 기념 행사했어요. 그 정도로 없는 거죠. 근데 로봇공학과라는 걸 하나 만든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그 기술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관련된 기술들, 기계공학, 전기전자, 컴퓨터, AI 뭐 이런 기술들을 익힌 사람들이 로봇과 연결지으는 그 방법 이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생태계라는 거는 뭐 하나를 뭐 전략적으로 뭐 막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갖고 뭐 짠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이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 내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예시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네네네. 그 예시들을 보고 퍼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론티어들, 선구자들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투자도 좀 공격적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감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좀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그렇게 생태가 조성됐을 때 학생들도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도 저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로봇은 뭐 꼭 로봇공학과를 해야지 로봇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야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있을까요? 뭘 해든 로봇이랑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네. 심지어 인문학은 더 하죠. 뭐 국문학 뭐 연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발휘하고 연결시키는 계속 예시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제 정말 호기심에 여쭤보는 건데 미국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미국 기업들 뭐 테슬라나 피규어나 이런 데 취업할 걸. 실리콘밸리에 있을 걸. 제 연구실 후배들이요. 네. 주로 거기서 일을 해요. 네네네. 제가 말했던 네. 가끔가다 이제 연락을 하고 살고 하는데 네네네. 일장일단 있습니다. 그 연봉 많이 받죠. 물어보면 답은 안 해주죠. 그런데 이제 사는 현상을 보면은 추측이 되잖아요. 아유 좋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뭐 꼭 그렇게 그 연봉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엔 또 사람이 맞는다는 게 있잖아요. 맞는 옷, 맞는 옷을 입고 살 때 더 사는 느낌이 더 나잖아요. 저는 여기가 여기 이 땅, 대한민국 이 땅이 맞는 것 같아요. 또 기업 가치를 또 높이시면 되니까요. 또 그러면은 교수님이 처음 로봇 공학을 공부하신 게 몇 년도쯤이었죠? 글쎄, 그렇게 오래됐나요? 근데 처음으로 로봇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제가 로보티즈라는 기업에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네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로보티즈. 네. 근데 그 당시 로보티즈는 제가 2006년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정말 스타트업 작은 회사였어요. 초반에. 거기에서 정신없이 너무 그 로봇의 매력에 빠져서 정신없이 일했던 기억이 나요. 거기가 이제 시작이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이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럼 버지니아 공대에서 요 기계공학 하실 때는 몇 년도? 그게 이제 전 늦깎이 공부를 해갖고요. 로보티즈에서 일하다가 넘어갔어요. 유학을 일하다가 간 거예요.
그것도 거의 그래도 20년 가까이 지난 건데 네. 초반에 로봇 공학을 공부하실 때랑 네. 지금의 교육 환경은 어때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말할 수 없이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저 공부할 때는 관련된 책 찾기도 어려웠어요.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공부를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다 일일이 하나하나 자기가 돌 놔서 짚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그 기반은 다져져 있는 상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0년 뒤면은 10년 뒤에 그 10년 전을 지금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산업은 발전하고 지식은 많아지고 특히 로봇이 주목받으면서 관련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봇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빠르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학생들도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거는 한 학기 만에 뚝딱 만들어요. 예? 네. 그래요? 제가 기말고사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내줘요. 처음에 개강할 때 자, 이번 학기는 요런 로봇 만들어 보기야. 뭐 이러면서 저번 학기에는 백화점에서 활동하는 GPT가 연동되는 안내 로봇 요런 거를 내줬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볼 때는 제가 손님으로 딱 들어가면 로봇이 와서 환대를 얼마나 잘해줬느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물건까지 얼마나 잘 데리고 갔느냐. 이거로 점수 매겼거든요. 한 학기에 돼요. 몇 학년 한 학기요? 3학년. 3학년 때. 그 정도로 체계들이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근데 앞에서 저 박사님이 배고프다고 하셔가지고 배고픈 산업이 물론 이제 앞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럼 한국에서 이 기계공학 특히 로봇공학을 전공하면 좋은 대우를 좀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어느 분야가 그냥 다 잘 대우받는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럼요. 어느 분야든 경쟁에서 또 이겨내야 되니까. 각 분야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야든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찍기 하듯이 저게 좋은가? 이게 좋은가? 이게 대우받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든 잘하면 대우받으니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를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사람일수록 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좋은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또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1순위로는 다 의대 간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건 조금 글쎄요, 뭐 꼭 공부 잘하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뭐 지금 공부 잘한다의 기준이 성적이 좋다 하잖아요. 그렇죠. 수능 성적이 좋다, 뭐 내신 성적이 좋다 이런 거잖아요.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로봇 하고 싶어. 이 열정이 결국에는 실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가 빠져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상위권 몇 %는 다 의대로 쏠린다,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학생들 보면서 그 생각은 굳어져 가고 있어요. 열정이 실력을 만든다. 명언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몰입하고 열정, 왠지 이제 그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집에 안 들어가고 밤새서 연구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현실이 떠오르는데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선수 보호를 위해서. 저 연구실이 딱 그렇게 생겼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성공을 하는 거니까요. 뭐 어디 성공이 쉽게 옵니까? 정부에서도 이 로봇 산업을 많이 이제 진흥한다고 하잖아요.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인재도 많이 육성한다고 하는데 교직에 계시면서 또 산업 현장 계시면서 어떻게 좀 체감이 됩니까? 실감이 되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뭐 정부 뭐 12개의 밀어줄 산업들을 뭐 선별을 해서 그 12개는 뭐 팍팍 밀어줄게 뭐 이러고 있는 거에 로봇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래서 다른 영역보다 많이 밀어준다라는 느낌은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파일을 좀 줄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체감이 좀 애매해요. 뭔가 이 밀어준다라고 하고 있어갖고 감사하다라는 느낌과 함께 이게 뭔가 어느 한쪽에서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양립해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새로 생기는 연구들은 막 밀어준다고 하고. 뭐 어떤 연구비 같은 것도요? 연구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고충은 이해를 하죠. 뭔가 치고 나가야 될 걸 밀어줘야 되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랬을 때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게 이제 긴 안목에 대한 철학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연구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함의 승리라고 봐요. 네. 뭐 지금 탁 밀어줬더니 1년 내에 뭐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치듯이 연구 개발을 밀어준다라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우리는 갈 곳은 저기야. 기업이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시장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마중물을 넣어줄게. 펌프질하기 위해서 마중물을 정부가 대줄게. 그래서 근데 그것도 꾸준히. 네, 그것도 꾸준히. 그리고 여기서 잘이 되게 중요한데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밀어주는 거. 선별적으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에서 잘해야 되니까요. 이런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것. 확실한 철학과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두 가지가 정말 균형을 잘 맞출 때 우리 가진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를 요청드리는 것이 그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확실한 거죠. 맞는 건 맞는 거죠.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현명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움직여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시급히 이것만큼은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점은 없을까요? 로봇 말고 예. 정말 우리 기초 학문에 대해서 기초과학에 대해서 정말 꾸준하게 많이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만한 형편이야? 여태까지 그랬어요. 우리 지금 따라잡기 바빠. 지금 밥 빨아먹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해?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돈 되는 쪽으로 연구비도 이제 지원이 되는 막 이런 거였죠. 개발도상국에서 어떻게 뭐 사치 부리듯이 그래 막 이런 말 하고는 있었어요. 듣고 있으면 맞아 맞는 말이야라는 생각이 인정이 됩니다만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기초 학문 쪽에 더 많은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로봇 AI를 이끄는 그런 또 반도체까지 그런 이끄는 가장 기저에는 기초과학이에요. 그게 탄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뭐 좀 했다가 안 되고 뭐 좀 했다가 안 되고 막 이런 현상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구미 선진국이 저렇게 팍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근본 힘이 기초과학이 탄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R&D, 연구개발 이쪽에 체질을 바꿔야 될 때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응용과학에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 기초과학자들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거 정말 시급하게 바꿔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 노벨상,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안 나오는 게 어찌 보면은 당연했던 거다. 그렇죠. 이제 기초과학을 그렇게 이제 등한시 맞아요. 했으니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테고요. 로보컵이라는 대회를 출전을 하고 있어요. 축구하는 거예요? 네, 축구하는 겁니다. 저희 로봇 가지고 여름마다 저런 걸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전 세계 로봇공학자들이 여름에 한 군데 모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각종 리그가 많은데 저 로보컵에서는 휴머노이드 리그 그 리그들도 체급이 있는데 가장 높은 체급 어덜트 사이즈 리그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 사이즈 로봇. 네,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저희 팀이 출전을 하고 있어요. 네. 한양대학교와 A 로봇이 연합한 히어로즈라는 팀. 그래서 여기서 우승을 하면 인증을 받는 느낌이에요. 니네가 지금은 최고야.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승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하고 재작년에 준우승했습니다. 우와. 한 단계 남았어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응원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독일 팀이 1등을 하고 있는데 독일 팀은 알리안츠가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글로벌 보험사. 예. 저희가 이제 거기를 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생명이나 이런 데 이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너무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그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저희 홍보하려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 대회를 잘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할 거다라고 보는 게 로봇 세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로봇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이걸 보면 할 수 있어요. 아, 방향성. 네. 왜냐하면 이 대회가 1997년에 만들 때 그 목표를 잡았는데 2050년에 앞으로 한 20몇 년 남았죠. 2050년에 월드컵 우승팀을 로봇 11대가 나가서 이긴다. 지금으로 치자면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정도 될 것 같은데. 2050년에 로봇팀이 뭐 브라질, 독일, 프랑스도 이긴다. 막 이런 거네요. 월드컵 우승팀을 이긴다. 그걸 목표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잖아요. 목표 자체가. 그죠. 황당하기도 하지만. 태클 한번 나가면. 그래서 이 목표에 많은 로봇공학자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그냥 하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놨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50년간 스케줄을 잡았어요. 몇 년도에는 뭐하고 몇 년도에 뭐하고. 그래서 이 스케줄대로 지금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보면 그때 로봇은 이 정도를 하고 있을 거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측력이 생깁니다. 되게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마일스톤 로봇컵의 스케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로봇이 어떻게 전개될지 능력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소개해 주면 2030년 스케줄이 2030년이 이런 거예요. 축구를 하는데 인간의 축구를 잘 못하는 인간들 가로 열고 엔지니어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연구자들 그 연구자들을 상대로 축구를 한다. 가 2030년 목표예요. 연구자 대상으로 한 2040년 되면 이제 조기 축구에는 이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2040년에는 축구팀을 상대로 축구를 하며 그 룰을 FIFA 룰과 동일시한다. 똑같은 룰, 똑같은 FIFA 룰을 가지고 로봇이 축구를 한다. 백태클하면 퇴장당하고. 업사이드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다가 2050년이면 인간 축구 월드컵 팀을 상대로 승리한다. 이게 약간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1997년에 만든 그 축구 대회에서부터 이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네요. 이게 대회 이름이 뭐라고요? 로보컵입니다. 로보컵. 로봇 대회 중에서는 매년 열리는 대회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세계 대회예요. 세계 대회예요. 근데 거기 이제 A 로봇의 아까 앨리스가 출전한 거고. 근데 그게 축구가 한 명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마리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 대. 어떻게 팀 구성이? 지금은 어덜트 사이즈 리그는 2대2 게임이에요. 그리고 후보 선수를 둘을 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대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아마 내년은 아니고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3대3 경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 크기도 지금은 14m짜리 경기장이거든요. 이게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럼 그게 같은 회사 소속팀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연합팀도 가능해요. 그래요? 심지어 국가가 달라도 돼요. 그러면 약간 이게 학교 다닐 때도 짝을 잘 만나야 되듯이 맞아요. 저기에서 어디입니까? 정의선 회장님한테 얘기해갖고 아까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좀 한 대 좀 같은 팀에 좀 붙여달라고 하고 에이스 손흥민 같은 그런 역할로 재미나네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컵에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열려요? 이것도 4년에 한 번이에요? 매년이에요? 이거는 매년 동향을 보면 돼요. 작년에는 프랑스에서 했고요. 올해는 네덜란드에서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브라질에서 하고요. 이렇게 그 개최지도 이렇게 정해져요. 한국에서는 혹시 언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거 약간 가슴 아프네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한국에서도 유치하고 매년 한다고 하니까 유치전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이런 대회에서 더 나은 성과를 계속 보여주셔서 한 2035년쯤 되면은 이제 웬만한 이제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너무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겁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희망을 가질 부분도 있었고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한재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